여러분 안녕하세요. ICT 기술 이야기의 투이 컨설팅의 임진철입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ICT의 기술에 대해 가지고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나눌 거는 언택트에 대한 건데, 저희들이 이제 2020년 ICT 기술 키워드를 좀 뽑아가지고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부터 AI, VR까지 해서 한 8개 기술을 뽑았고,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뭐 혹시 왜 이렇게 8개 기술이냐라고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은 그 기술 이야기의 첫 번째 영상을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택트라는 것은 무엇이냐? 언택트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on이라는 반대, 아니오라는 이제 접두사, 영어의 접두사와 그다음 컨택이라는 그 접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모여가지고서 만들어진 하나의 합성어이고 신조어입니다. 신조어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영어 단어는 아니에요. 영어 단어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뭐 고유 명사처럼 뭐 만들어졌고 쓰고 있는 거죠.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언택트는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확대되어진 현상들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언택트라는 것이 확산되고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가 이제 사회적인 트렌드이죠. 요즘에는 이제 뭐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하고 막 과도하게 연결하고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화점 매장 같은 데 가더라도 예전에는 매장에 계신 뭐 직원분들이 우리가 가게 되면은 바로 오셔가지고서 뭐 안내를 해주시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우리가 가가지고서 매장의 상품들을 보고 어느 정도 결정이 서게 되면은 그때서야 매장에 계신 직원분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도와주시는 이제 구조가 많이 있는데, 뭐 하나의 그것도 하나의 어떠한 그 언택트의 뭐 사회적인 현상에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라 좀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건비 절감 차원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인건비가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언택트라는 것이 좀 고려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의 발전입니다. 기술의 발전인데, 사실은 이제 언택트라는 것이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보편화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좀 지원하는 기술이 없으면 사실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디지털 환경이 보편화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그 다양한 언택트 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뭐 원격 화상 회의 솔루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에 대한 기술도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택트가 상당히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이 이제 하나의 트리거 같은 역할을 한 건데, 이제 코비드 19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는 언택트라는 것이 좀 선택이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선택이 아니죠. 그냥 필수가 됐죠, 필수가.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언택트는 디지털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이거는 뭐 디지털 세대 그 외 세대 구분할 수가 없죠. 이것처럼 코비드는 언택트 확산의 트리거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살펴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키오스크입니다. 키오스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브랜드 커피숍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가지고서 주문을 할 수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많은 뭐 롯데리아도 그렇고 KFC도 그렇고 뭐 이러한 곳에서 하나의 사례들을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무인 계산대죠. 그래서 마트 같은 데 무인 계산대가 도입된 것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되어졌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무인 계산대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써보게 되면은 또 좀 소량으로 샀을 경우는 상당히 이 무인 계산대가 편리합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또 많이 활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교육인데, 기존의 온라인 교육은 약간의 오프라인 교육의 지원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예 그게 아니죠. 온라인 교육으로만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교육의 주류로서 이미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또한 뭐 캠퍼스 없는 대학들도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버드보다 가기가 힘들다,
뭐 하버드보다 경쟁률이 높다 이래가지고서 유명해졌던 미네르바 스쿨이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인데 요거는 기존의 e스포츠라고 부르는 게임 리그하고 좀 다릅니다. 게임 리그는 그 자체가 디지털화 되어져 있고 그 자체가 PC로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K리그 랜선 토너먼트는 기존의 K리그라는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프로리그가 있습니다. 근데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서 K리그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으니까 이제 EA 스포츠 게임에서 만들어낸 축구 경기 게임이 있거든요. 그것을 K리그 선수들이 이제 시합을 벌린 거예요. 토너먼트 형식으로 해가지고서. 근데 그래서 기존의 오프라인 축구가 이제 랜선 토너먼트로서 이제 바뀌어가지고서 진행이 된 어떤 이벤트성인 건데 진행이 되어졌었죠. 근데 이게 의외로 반응이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동시 시청자가 한 2만 명 정도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뭐 나쁘지 않은 어떤 수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비대면 금융 상품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대면으로만 팔았던 금융 상품들까지도 비대면으로 이제 이전을 하는 것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KB국민은행의 이제 비대면 신탁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인 사례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원격 근무인데 원격 근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나 뭐 아니면 뭐 어떤 기관에서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요즘에는 대부분의 업무들이 이제 그 PC를 통해 가지고서 시스템으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출근을 해 가지고서 내 PC를 켜서 우리 조직의 내부 업무 시스템에 접속을 해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은 그 조직 내부의 어떤 내부망으로 다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보안적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갖다 대부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원격 근무를 하게 된다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이 회사에 출근을 해가지고서 내부망에서 우리 기업, 우리 조직의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집이라든지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우리 내부 업무 시스템에 접속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된다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기존에는 그러니까 제가 사례를 한 6개 들었는데 키오스크부터 비대면 금융상품까지는 프론트엔드 영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객과의 접촉하는 부분인데 고객과의 접촉이 비대면으로 바뀌는 어떠한 사례들이라 볼 수 있고 원격 근무는 사실은 기업의 내부적인 어떠한 이제 그 비대면의 사례들이 확장이 되는 거죠. 기업의 내부의 비대면 사례가 확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회사에 출근을 해서 기관에 출근을 해서 조직의 내부 업무 시스템의 내부망을 통해서 접속하는 게 아니라 원격에서 접속을 하고 원격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럼 뭔가 다른 어떠한 뭐 방안이 필요한데 그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있는데 현 시점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가장 사람들에게 얘기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어떤 방안은 바로 VDI와 DAS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VDI와 DAS에 대해 가지고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DI라는 거는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가상 데스크탑이에요. 가상 데스크탑.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원격지 집이라고 해볼게요. 집인 거고 이쪽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부 업무 시스템 영역입니다. 이쪽에 있는 시스템, 이 내부 업무 시스템에 접속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일을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VDI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집에 있는 PC를 통해 가지고서 내부 업무 시스템의 인터넷을 통해서 그대로 접속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제 이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고민해야 될 사항,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많고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더 보안적으로 안전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많이 하려고 하는 방안이 바로 VDI를 거치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서버들이 있습니다. x86 서버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 이 서버에 CPU도 있고 램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잖아요. 인프라 자원들이. 얘를 갖다 쭉 긁어 모아 가지고서 하나의 풀처럼 만듭니다. 이 하이퍼바이저런 애가 하나의 풀로서 만들어요. 풀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 풀을 이용해 가지고서 하나하나의 버추얼 머신, 쉽게 말해서 버추얼 데스크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상 데스크탑을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가상 데스크탑을 각자에게 할당을 하는 거죠. 자, 1번 가상 데스크탑은 홍길동에게, 2번 가상 데스크탑은 뭐 예를 들어 이몽룡에게, 뭐 3번 가상 데스크탑은 뭐 예를 들어서 임꺽정에게,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 PC들은 이 가상 데스크탑에 접속을 하기 위한 용도인 거지, 얘는 그 외 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있는 PC는 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서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할당받은 이 가상 데스크탑에 접속만 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 데스크탑을 통해 가지고서 내부 업무 시스템 접속을 해 가지고서 일을 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엑셀도 다 설치되어져 있고 파워포인트도 설치되어 있고 다 설치되어져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뭐 여기에 설치되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서 내부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가지고서 어떤 일을 처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료를 갖다 내가 예를 엑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다. 그럼 여기에 이제 다운로드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내 어떠한 집에 있는 PC에는 내려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은 어떻습니까? 기업의 데이터 센터 영역이잖아요. 조직의 데이터 센터 영역. 그렇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도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쉽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VDI를 좀 많이 좀 사람들이 쓰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급격히 코로나로 인해서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서 재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각광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이 VDI 영역하고 업무 영역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VDI 시스템하고 내부 업무 시스템을 하나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고 많이 좀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서 방화벽을 통해서 구분을 하든 좀 더 보안적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망분리를 갖다가 물리적으로 망분리를 하고 망 연결을 통해 가지고서 처리하는 방안도 뭐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기도 하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보통 VD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격지 영역이 있고 VDI 영역이 있고 업무 영역으로 구분되어져 가지고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할당받은 이 VM 가상 데스크탑에서 이 내부 업무 시스템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VDI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VDI 아키텍처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펴보도록 하게 되면은 VDI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아키텍처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나눌 수는 있는데, 첫 번째 하나가 VDI 게이트웨이가 있는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물리 서버들이 있고, 이 물리 서버들의 자원들을 갖다가 풀로 만들어 가지고서 버추얼 머신으로 만들어낸 이 물리 서버와 VM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저장 장치 영역, 스토리지 영역이죠. 스토리지 영역,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 먼저 이제 물리 서버하고 VM 구성을 조금 살펴보면은 여기에 x86 서버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서버들이 있는데, x86 서버라는 거는 뭐 쉽게 설명드리면 리눅스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윈도우로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리눅스니까 리눅스 서버인 거고, 고가의 유닉스 서버들은 아닙니다. 리눅스 서버들인 거고 조금 저렴한 어떠한 서버들인 거죠. 요 x86 서버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게 되고, 여기에 CPU도 있고 램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있는데 얘들을 갖다가 다 긁어 모읍니다. 이렇게 여기는 CPU들을 다 이렇게 긁어 모으고, 여기는 램들을 이쪽으로 다 긁어 모아 가지고서 하나의 풀처럼 만들어내요. 풀처럼 만들어 가지고서 여기에는 CPU 자원들, 여기는 램 자원들을 갖다 쪼개 가지고서 하나의 데스크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버추얼 머신, 버추얼 데스크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내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실제적인 실제 CPU와 실제 램을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서 풀로 만들고 이 버추얼 가상 데스크탑을 하나씩 만드는 역할을 하는 애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얘가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하이퍼바이저입니다. 하이퍼바이저. 그래서 하이퍼바이저라는 애가 이러한 역할들을 다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상 데스크탑이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에 이제 내가 필요한 OS를 설치를 하고 내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가지고서 내 PC처럼 쓰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말 그대로 가상 데스크탑이기 때문에 어떠한 OS든지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어떠한 앱이든지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장점이 뭐냐면은 상당히 이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빨라요. 뭐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우리가 재택근무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 100개가 필요해. 뭐 100개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달 뒤 우리 재택 끝났어. 이제 버추얼 머신 필요 없어. 금방 이거 회수해 버릴 수도 있어요. 또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필요해졌어. 홍길동을 위한 버추얼 머신 금방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버추얼 머신이 필요 없다. 가상 PC가 가상 데스크탑이 필요 없어. 금방 얘 없애버릴 수 있어요. 금방 회수 가능합니다. 이거 금방 가능합니다. 요것이 바로 상당히 장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X86에 있는 CPU와 램을 가져와 가지고서 풀로 만들고 가상 데스크탑으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상 데스크탑에 있는 CPU를 우리가 보통 vCPU라 부르게 되고 가상 데스크탑의 램을 VRAM이라 부르게 되는데 요거를 할 때에 이제 만들어낼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성능이 괜찮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기업 내에서 내 자리에서 쓰는 PC는 상당히 일하기 좋았어요. 성능 너무 좋았고.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서 내가 버추얼 데스크탑을 하나 할당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보니까 이건 뭐야, 너무 성능이 안 나와, 일을 못하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성능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돈이 많으면은 여기 있는 서버들을 뭐 상당히 많이 사가지고서 CPU 각각의 VM의 CPU와 램을 갖다가 아주 그냥 충분히 공급해 주면은 최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소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이제 경제적인 어떠한 원칙 중에 하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뭐 요것이 하나의 이제 관건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다고 실제적으로 이제 BMT를 통해 가지고 나왔던 사항들인데, 실제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러한 VDI 프로젝트를 해보게 되고 기존의 이제 조직들이나 아니면 기관들 속에서 있는 VDI를 좀 분석을 해보게 됐을 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그러니까 사무 업무용 이제 버추얼 데스크탑을 만든다고 봤었을 때는 CPU 클럭보다는 코어 수량이 높은 것이 훨씬 좀 효율이 좋습니다. 이 X86의 CPU가 쉽게 말해서, 클럭이라는 건 뭡니까? 기가헤르츠가 높은 거죠. CPU가 뭐 2.5 기가헤르츠도 있고 3.0 기가헤르츠도 있고 3.5 기가헤르츠도 있는데, 3.5 기가헤르츠 CPU 4개보다는 2.5 기가헤르츠 의 코어 수가 8개인 게, 그 3.5 기가헤르츠인데 코어 수가 4개인 것보다는 2.5 기가헤르츠인데 코어 수가 8개인 거. 쉽게 말해서 클럭이 높은 것보다는 이 코어 수량이 많은 게 훨씬 성능적으로는 좀 좋습니다. 일반 사무 환경에서는 좋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램의 용량이 좀 괜찮아야 돼요. 이 램이라는 게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갖다가 우리가 기동을 시켰을 때 애플리케이션을 갖다 램에다가 일시적으로 상주를 시켜 가지고서 그 작동을 시키게 되는데, 램의 용량이 충분치 않으면은 사실은 그 애플리케이션 기동이 쉽지가 않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램이 모자랄 경우는 어떻습니까? 디스크에다가 가상 메모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솔직히 지옥인 거죠. 디스크가 램처럼 쓴다? 근데 사실은 램과 디스크의 어떤 속도차나 성능차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램은 좀 상당히 좀 용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실제적으로 좀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좀 봤습니다. 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퍼바이저라는 게 상당히 역할이 큽니다. 하이퍼바이저가 역할이 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럴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은 내가 내 사무실에서 쓰는 PC가 예를 들어서 뭐 4코어짜리 컴퓨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램이 뭐 16기가였다 또는 뭐 32기가였다 그거하고 똑같이 VM을 맞춰달라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 PC에서는 그 이제 PC의 백단에서 돌아가는 어떠한 그 이제 프로세스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걔들이 리소스를 은근히 잡아먹게 되고 하게 되는데 이 VM에서는 이 그러한 것들을 많이 좀 제거를 시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거를 시키고 그리고 이 하이퍼바이저가 뭐 중복 제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 VM들의 어떠한 효율성을 좀 끌어올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바이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이퍼바이저의 퍼포먼스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이퍼바이저 자체가 또 리소스를 먹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CPU하고 램 부분인데 또 한 가지 이제 VDI에서 성능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장 장치거든요. 저장 장치. 저장 장치인데 여기에 이제 보통 저장치는 스토리지가 있고 스토리지에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용량이 있죠. 디스크 용량이 있는데 이 용량들을 갖다 분할해 가지고 각각의 이제 VM들에게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할당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를 끌고 오는 그래서 실제적인 내가 이 VM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면 여기 저장이 되어지게 되겠죠. 여기 저장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데이터를 갖다가 호출을 한다 하면 여기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끌려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스토리지와 하고 인, 아웃이 많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리드와 그 다음에 라이팅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IOPS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성능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리드와 라이트를 갖다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IOPS가 얼마나 높으냐가 VDI 성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데스크탑 있잖아요. 그냥 이런 VDI가 아니라 뭐 내 노트북이 됐건 또는 이제 집에 있는 PC가 됐건 그냥 있는 거 거기에 로컬 디스크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내장 디스크가 있습니다. 있게 되는데 이제 HDD 기준으로 해가지고 SSD가 아니라 HDD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 IOPS가 보통 한 100 전후로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물론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뭐 낮은 경우에는 75 정도도 나오기도 하고 높은 경우는 120까지도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한 100 정도쯤 나오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VDI를 구성하게 되면은 요 IOPS 평균을 한 25에서 30 정도로 이제 많이 줍니다. 그 이유인즉슨 IOPS가 항상 똑같은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끌고 올 때 디스크에다가 뭔가를 데이터를 라이팅 하거나 리드 할 때 IOPS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외에는 그냥 뭐 IOPS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잠잠한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만 리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원들 1000명이라 쳤을 때 1000명이 동시에 리드를 한다 또는 동시에 라이트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얘가 감당해야 될 IOPS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겠죠 아마.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IOPS가 상당히 낮을 때 필요한 IOPS가 낮을 때도 있고 필요한 IOPS가 높을 때도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무 환경에서 필요한 IOPS가 평균적으로 한 25에서 3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맞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맹점이 뭐냐 하면은 평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특정한 시점에 뭐 우리의 조직원들이 다 붙어 가지고서 이제 라이팅을 하는 경우 하는 어떤 시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너무 느린 거죠. 너무 느려 가지고서 이거 뭐지 왜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뭐 그런 상황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부트스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피크 타임을 고려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좀 더 IOPS를 갖다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다 돈하고 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 25에서 30 정도에 맞춰 가지고서 하게 되고, 만약에 너무 느리다 하게 되면 좀 다른 방안을 통해 가지고서 IOPS를 늘리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는 뭐 다 좀 인프라 자원 확장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이제 PCN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그 이제 제가 이제 스토리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토리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여기에 VM에 VM에 외장 스토리지에 있는 용량을 일정 부분 이제 떼어 가지고서 할당을 해 가지고서 이 가상 데스크탑이 자기의 디스크로서 쓴다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이 서버에도 내장된 디스크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왜 내장된 디스크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서 이렇게 CPU들 이렇게 풀로 모은 것처럼 여기에 있는 내장되어진 디스크 용량들을 좀 가져와 가지고서 좀 풀로 구성해서 할당을 해주면 되지, 왜 그러지 않고 여기에 있는 CPU, 여기에 스토리지, 별도의 외장 스토리지를 붙여 가지고서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할당해 주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실제 이 서버에 내장되어진 로컬 디스크를 갖다가 풀처럼 만들어 가지고서 각각의 VM에 할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냐?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구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요 논쟁은 제가 지금 2020년 이 시점에 이렇게 질문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이 논쟁은 상당히 역사가 깊습니다. 뭐 역사가 깊다고 해봤자 한 10년 정도지만은, 이 ICT에서는 10년이라는 건 상당히 오래된 거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참 많았어요. 어떤 진영에서는 로컬 디스크를 이용해 가지고서 그 VM의 가상 디스크로서 써야 된다. 어떤 곳에서는 아니다. 센 기반의 스토리지를 갖다 이용을 해야만 된다.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둘 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둘 다 틀린 건 아니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현 시장 상황에서는 이 센 기반의 스토리지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서 VM의 가상 디스크로서 분배하는 것이 보편화되어져 있습니다. 보편화.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관리가 쉽습니다. 이것이 디스크가 이렇게 하나로 몰아져 있으니까 관리가 쉽고, 그리고 지금이야 다르지만은 이 x86이라는 이 서버들은 뭐 유닉스와 달리 경고성이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경고성이 좀 많이 좀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았어요. 쉽게 망가질 수도 있고 디스크가 깨질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껏 해가지고서 우리가 어떠한 이게 사실은 CPU라든지 램은 한두 개 망가져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갈아 끼우면 되는데, 디스크가 망가진다는 건 어떻습니까? 데이터가 없어진다는 거고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거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탄탄하고 안정적인 곳에서 데이터는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이제 외장형 스토리지를 붙여가지고서 얘에다가 이렇게 얘를 갖다 가상 디스크로서 할당하는 것이 좀 보편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근데 지금 상황에 한 2년 전,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인가요? 다시 또 이제 이 논쟁이 또 불을 붙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 센 기반의 이 스토리지도 좋은데,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가 HCI,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라 부르게 되는데 좀 써보자. 이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일체화된 서버예요. 서버. 여기에 그러니까 이 서버에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진화된 버전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뭐 예, 어쨌든 그래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를 해가지고서 여기에 이 서버가 이 서버인데 이 속에 디스크도 다 있고 다 있죠. 여기에 이제 CPU도 있고 램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디스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X86 서버보다 훨씬 진보되어진, 어드밴스드 되어진 어떠한 이제 서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서버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걔를 이용해야 된다
라는 주장들이 또 요즘 한 2, 3년 전부터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로 논의가 많아요. 논의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서로 각 진영 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재밌습니다. 참 재밌고, 원래 우리가 뭐 싸움 구경이 참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거는 뭐 서로 뭐 주먹으로 치고받는 싸움은 아니지만은 서로 간에 치열한 기술적인 디스커션들인데 듣고 있으면 참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HCI 진영에서는 이 센 기반의 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병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뭐냐면은 여기에 스토리지가 아무리 빠르면 뭐하냐, 이게 센이라는 스위치가 존재하고 여기에 중앙 집중화되어진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있는데, 우리가 서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용자 수가 늘어가지고서 서버가 는다, 그럼 서버가 쭉 늘게 되고 사용자의 VM도 쭉 늘게 되면은 사용자 수가 늘어가지고서 이 스토리지에 트래픽이 집중이 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쓰다가 200명이 되면은 이 스토리지에 집중되는 트래픽이 2배로 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산술적으로는 얘가 이 스토리지는 아무리 빨라도 이쪽에 있는 스위치라든지 이쪽에 있는 그 이제 스토리지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는 중앙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좀 있고요. 물론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고 또 완전히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제 근데 또 이제 센 기반의 이제 뭐 이쪽에서는 뭐 그러지 그 HCI의 또 장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 이제 단점 중에 하나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에 사용자 수가 는다라고 쳐보게 되면은 디스크 용량은 충분한데 CPU나 램이 부족하다. CPU나 램이 부족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스토리지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X86 이 서버만 붙이면 되잖아, 이렇게. 근데 HCI는 어때요? 쉽게 말해서 디스크까지 일체해야 되는 하나의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도 않은 디스크도 같이 이제 확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구조가 되거든요. 뭐 이거는 문제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HCI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제 스토리지 컨트롤러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스토리지를 갖다 운영하기 위해서는 컨트롤러라는 게 필요한데, 스토리지 HCI는 그러면 컨트롤러가 없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HCI 유명 제품 같은 경우에는 CVM이라 해가지고서 여기에다가 이 컨트롤러용 VM을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그러면 어때요? 아니, 내가 이렇게 인프라 자원을 풀로 해가지고서 우리 조직원들이 쓰게끔 VM을 만드는데, 아니 이 경우에는 필요 없는 HCI 경우에만 필요한 CVM은 별도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인프라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이건 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센 기반의 플래시 스토리지든 아니면 센 기반의 어떠한 스토리지를 쓰는 외장형 스토리지를 써가지고서 이렇게 그 V디스크를 만들어내는 것과 HCI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일체화된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VDI를 만들어내는 것 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다 있고, 어떤 것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다,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요 부분을 좀 소개를 시키고 싶은데, 요 기사가 난 게 꽤 됐습니다. 이제 8년 전 기사예요. 2012년도 5월 달인데, 이제 GD넷에 계시는 이제 그 테크 쪽 블로그 하시는 유명한 블로거이신데, 이때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VDI를 로컬 디스크로서 V디스크를 만들어낼 것이냐, 센 기반의 스토리지를 가지고서 V디스크를 만들어낼 것이냐 가지고서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논쟁 중에 하나가 그 두 명의 유명한 이제 전문 블로거들이었는데, 한 명이 이제 그 론이라는 분이었고 한 명이 브라이언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 같은 분은 무조건 로컬 디스크를 가지고서 VDI에 V디스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론이라는 분은 뭔 소리냐, 그래서는 안 돼, 센 기반의 스토리지를 가지고서 무조건 VDI에 V디스크를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죠. 요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이제 블로그를 쓰시면서 서로 투닥투닥 하니까
이 두 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두 진영이 이제 막 디스커션이 붙은 거예요. 막 이제 뭐 너가 많이 내가 많이 막 이렇게 막 붙은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지딘에서 계신 이분이 하나의 글을 남긴 건데 이 말씀을 하셨죠. 야야야, 아니 기술적인 퀘스천에서 하나의 유일한 정답이 어딨냐? 그 너희들 뭐 기술 엑스퍼트 맞냐? 어? 난 그 자체가 틀렸다 본다.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거다. 프로스 앤 콘스가 있다. 장단점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 VDR을 구성을 할 것이냐는 사실은 그 조직 내부에 어떠한 니즈와 조직 내부의 업무의 특성에 달린 거지 무조건 이거야 라는 게 어딨어 라고 이제 하시면서 이제 그 정리를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사실은 그 의견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상당히 동감을 하고 제가 항상 느끼지만은 이제 이러한 IT 컨설팅, 이제 기술 컨설팅을 가가지고서 이제 고객분들이라든지 기관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의사결정의 순간에 이러한 이한 사만을 만들게 돼요. 이러한 이한 사만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결정장애가 오는 거죠. 이게 뭐 1안도 좋아 보이고 2안도 좋아 보이고 3안도 좋아 보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1안도 단점이 보이고 2안도 단점이 보이고 3안도 단점이 보이고 뭐 이렇게 요청하시도 하죠. 아니 절대적인 어떤 안은 없느냐 말씀드리죠. 없다 세상에. 만약에 1안이 100점이고 2안이 빵점이고 3안이 빵점이다라고 해보자. 그럼 2안과 3안이라는 거는 아예 안으로 나올 수가 없는 안입니다. 그거는. 아니 세상에 빵점짜리 안을 갖다 안으로 왜 제시를 해드려요. 그래서 셋 다 33%씩 어떤 포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셋 다 훌륭한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게 뭔지 그러다 보니 얘는 35% 정도의 포션, 얘는 31%의 포션, 뭐 얘는 뭐 29%의 포션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배분이 되는 거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얘가 무조건 좋아, 쟤가 무조건 좋아 이런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안은 안 자체로서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뭐 재밌는 거면 소개 좀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그 이제 정보과학회에 나는 이제 논문인데 좀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뭐냐면은 야 이러던 여기에 있는 이제 여기 있는 디스크를 쓰든 여기 외장 스토리지에 있는 것을 이용해 디스크를 만들든 어차피 디스크라는 것 자체가 느리다. 우리 그러지 말고 메인 메모리를 갖다 디스크처럼 써보자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연구니까 당연히 가능한 거죠.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메모리를 디스크처럼 쓰기 위해서 엄청난 용량의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 메모리를 갖다가 뭐 이렇게 뭐 그만한 돈을 갖다 투자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실현은 쉽지 않으나 어쨌든 뭐 재미있는 어떠한 연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기존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디스크를 구성한 것보다 메인 메모리에 올려가지고서 디스크처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피크 타임 기준으로 봤을 때 4배에서 4배 이상의 어떠한 속도 개선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논문의 어떠한 이제 그 결론이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구해보면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건데, 그래서 어쨌든 재미있게 읽어도 논문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관심 있으시면은 이걸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그러니까 VDR을 갖다가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 HCI를 하든 스토리지를 하든 어떻게 구성하든지 간에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세요. 자, 우리가 기존에 팬데믹 상황이 아닌 코비드 19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회사에 출근을 하거나 기관에 출근을 해가지고서 내 PC에서 내부망을 통해 가지고서 업무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코비드 상황, 갑자기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재택으로 돌아서 가지고서 일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직원이 1000명인데 갑자기 내일부터 500명에 대한
재택근무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발생하는 그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서 VDI 500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VDI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안 그러겠어요? 여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이것을 미리 만들어 둔다? 어쩌면은 1년 동안 1년에 한 번도 안 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출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한 30개 정도의 VM만 있어도 충분한데 500명 분을 갖다 만들어 둔다? 그리고 이 470명 분은 항상 놀고 있는 거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가지고서 나온 게 바로 이제 다스라는 겁니다. 다스.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다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사업체 영역입니다. 기관의 어떤 데이터 센터가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이제 평소에는 다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VDI 시스템에서를 일부를 쓰는 거죠. 일부를 쓰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뒀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VDI를 설치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서버도 구매를 하고 게이트웨이도 구매를 하고 스토리지도 붙이고 하이퍼바이저도 다 설치를 해가지고서 내가 VM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홍길동 거, 이거는 이몽룡 거, 이거는 뭐 누구 거 다 이렇게 할당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다스는 그게 아닙니다. 다스는 그게 아니고 내가 요것만 할당을 받는 거예요. 이 나머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뭐 이런 인프라 자원들이라든 이런 모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 이런 것들은 다 다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업체에서 다 구성을 해둔 거고 나는 VM만 내가 이제 돈을 주고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PC 렌탈하는 것처럼 요것만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고서 사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한 30개 정도의 VM이 필요해 했을 경우에는 요 VM을 30개만 구매를 해가지고서 이제 쓰는 거죠.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팬데믹 상황 벌어져 가지고서 우리 조직이 이제 내일부터 또는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재택근무 500명 들어간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VM을 기존의 30개 플러스 470개 더 확보를 하는 거죠. 더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러한 인프라 자원을 구성할 필요가 없고 그러한 팬데믹 상황이 벌어졌을 때만 VM을 사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요 다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AWS의 이제 워크스페이스 같은 상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트릭스의 Managed Desktops 그다음에 MS 애저 기반의 버추얼 데스크탑 VM웨어의 호리즌 클라우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다스 이제 상품들인 겁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내가 AWS의 서버 자원에다가 내가 VM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라고 볼게요. 이거는 다스가 아니에요. AWS의 IaaS, 그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IaaS 기반으로 내가 VDI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지. 이것처럼 VDI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져 있고 내가 VM만 돈을 주고 한 달에 얼마씩 서브스크립션 내고서 쓰는 그러한 형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스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가상 데스크탑을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서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고, 근데 이제 이랬을 경우에는 이쪽이 예를 들어서 AWS 쪽이라든지 시트릭스 매니지드 데스크탑 쪽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내부 업무 시스템은 우리 조직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거고 이 사이는 이렇게 뭔가 전용선을 통해 가지고 연결시키고 뭔가 이제 VPN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터널링 통신을 하게끔 보안적으로 아주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이제 그 VDI와 다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요거는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점차적으로 이제 계속 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문의라든지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가지고서 기술 이야기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